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 40대 중반의 청취자 김수정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쩌면 흔하디 흔한 가족 이야기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애틋함과 굴곡이 많이 담겨 있죠. 인연은 누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품어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인연이 깊어지면서 그 인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었던 한 사람과 얽힌 이야기예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었을 때,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을 때, 그분의 흔적을 발견한 순간 저는 용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결정한 뒤 부모님께서 많이 미안해하셨던 건 아직도 기억나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대학 가길 바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사실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순 있었지만 저는 대학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 때문에 성인이 되자마자 빚을 만들기는 싫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사장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사장님이 바로 제 시어머니가 되신 분이에요. 사장님은 제가 처음 일하러 갔을 때부터 다정한 분이셨어요. 일은 꽤 힘들었어요. 특히 주방에서 무거운 재료들을 옮기거나 설거지 더미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언제나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불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던지 학생 손에 습진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며 좋은 장갑을 주시던지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저를 생각해 주시는 사장님 덕에 저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사장님은 저를 단순한 직원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점이 저한테는 컸어요. 사장님과의 인연이 점점 깊어지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사실 제 부모님은 사이가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자주 부부싸움을 하셨고 집안 분위기가 늘 좋지는 않았어요. 사장님은 제 이런 환경을 알고 계셨기에 저를 더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단순히 직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내가 혹시라도 끼니를 거르고 다니진 않나 물어보시며 자주 밥을 챙겨주셨고 일이 힘들 때면 용돈하라며 가끔 보너스도 챙겨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사장님은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우리 수정이만 보면 기특하고 딱하네. 이런 데서 알바나 하고 있을 애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사장님도 저에게 항상 잘해 주시잖아요. 내가 안 챙길 수가 없지. 넌 우리 가게 보물이야. 아휴, 너에 비해서 우리 아들들은 우리 애들 좀 봐. 사고만 치고 다니지. 에이, 아드님들도 다 잘하실 거예요. 남자들이 원래 늦게 철든다잖아요. 아니야. 네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어. 정말이지. 아유, 어쩜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지. 다들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뭐.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아니, 어떨 때는 수정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니까. 아유, 딸라 하면 딱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 사장님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사고뭉치였어요. 툭하면 깨지고 다치고 딸 키울 땐 양육비 걱정만 하면 되지만 아들 키울 땐 양육비에다 치료비나 합의금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딱 그 둘을 두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가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차라리 내가 사장님 딸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럼 제 인생도 좀 더 평탄했을까 싶기도 했죠. 물론 저도 제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부 싸움을 하실 때 감정이 격해지시면 저에게도 화풀이하며 심한 말을 하곤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사장님은 저에게 큰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 굳이 다른 일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뒤에도
저는 계속해서 사장님 가게에서 일했어요. 이제 저는 알바 신분에서 정직원이 되었고 직원들도 더 늘어나고 저도 가게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의 큰아들이 가게에 나와서 일을 배우겠다고 한 거예요. 사장님 뒤를 잇겠다고 말이죠. 사실 그 큰아들은 장래 희망이 매번 바뀌는 사람이라 그걸 맞춰주느라 사장님도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언제는 요리사를 하겠다며 요리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다가 금방 때려치우고는 또 다른 일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꿈이 바뀌었어요. 사장님은 그때마다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셨고요. 그래서 처음 가게에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사실 좀 의아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내심 속상해 하셨죠. 결국 자신이 해주고 싶었던 걸 다 해줬는데 결국 가게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좀 더 큰 일을 하기 바라셨다는데 글쎄요. 저는 가게를 잇는 것도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함께 일하게 되었으니 제가 직접 일을 가르쳐야 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됐어요.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장님의 큰아들은 생각보다 일을 잘하더라고요. 예상 외로 성실하게 일을 배우고 주방에서 무거운 것도 척척 들어주고 손님 응대도 나름 괜찮았어요.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죠. 하루는 가게 마감 후에 사장님과 사장님의 큰아들까지 셋이서 남아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큰애야, 너 정말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은 거야? 힘들지 않냐? 아니 엄마, 나 이제 진짜 마음 잡았어. 가게도 제대로 배워서 내가 책임질게. 우리 집에서 한 명쯤은 엄마 가게 이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도 믿어 보일게. 하지만 넌 항상 그래놓고 중간에 포기했잖아. 이번엔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니? 이번엔 진짜야. 나 이제 엄마한테 실망 안 시킬 거야. 수정 씨 말도 잘 듣고 있잖아. 처음에는 저한테 일 배우기 싫다고 하시더니 에이, 그땐 내가 철이 없었지. 수정 씨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많이 반성했어, 진짜로. 그래, 너희 둘이 이렇게 잘 지내니까 나는 참 좋다.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너희가 서로 잘 도와주면서 가게를 꾸려가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이랑 내가 가장 믿는 직원들을 보자니 든든하다. 그럼요, 사장님.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그런데 작은 사장님이 생각보다 일 잘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수정 씨, 그건 칭찬이야, 뭐야. 나 열심히 하잖아. 알았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알죠. 앞으로도 그렇게만 하면 잘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이렇게 힘 합쳐서 잘해보자. 사장님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런 사장님의 마음을 알기에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큰아드님도 점점 일에 적응해 갔어요. 그렇게 셋이 함께 가게를 지켜나가는 일상이 시작된 거죠. 아까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사장님의 큰아들에 대한 제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사장님께 들은 이야기도 있고 했으니 말이에요. 저는 그런 큰아들이 가게로 사장님의 가게를 잇겠다며 가게를 찾아왔을 때도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 자체에 관심을 안 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죠. 일하는 모습이 점점 진지해지고 장난기 넘치면서도 따뜻하게 저를 챙겨주던 그 모습에요.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사장님은 저를 늘 아껴주셨으니까 우리 사이를 알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눈치챈 사장님이 넌지시 물어보셨을 때 결국 사장님께 우리가 사귄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 얼굴이 굳어지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뭐? 너희 둘이 사귄다고? 네, 사장님. 저희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좀 쑥스럽네요. 내 아들이랑 너랑?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 좀 당황스럽구나. 혹시 가게 일 때문에 불편해질까 봐 그러세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저 일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너야 착하고 성실한 거 알지. 아휴 근데 우리 큰애는 철도 없고 아직 한참 더 배워야 해. 네가 고생만 할 것 같아서 그래.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랑 함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글쎄다. 아유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네가 우리 아들 때문에 상처받는 게 싫다. 너도 잘 알잖니. 사장님의 그런 반응에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늘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사장님이었기에 당연히 축복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도 사장님은 우리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듯 했어요. 가끔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가게에서 일하다가 사장님이 저에게 트집을 잡으셨어요. 수정아, 그거 설거지 제대로 한 거 맞아? 아니 왜 물때가 남아있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대충 해서야 어디 가서 제대로 일할 수가 있겠어.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거고 말이야. 주의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거 설거지는 작은 사장님께서 하신 건데. 엥? 괜히 책임 돌리는 거야? 수정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실망이네. 엄마, 수정이 열심히 하고 있어. 왜 그래? 원래 안 그랬잖아. 너무 그러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수정이가 이렇게 대충 하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이 돼서. 이런 게 다 매출이랑 연관이 된단 말이다. 그렇게 사장님은 우리 관계를 걱정하셨지만 반면 시아버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종종 가게에 오실 때마다 저를 보며 고생 많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곤 했죠. 저희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시아버님이 사장님을 설득해 주셨어요. 시아버님은 사장님께 큰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그렇게 된 건 다 제 덕분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괜히 가게로 나오셔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칭찬을 하시고 사장님이 저한테 별 트집을 잡으시면 사장님을 나무라시곤 하셨어요. 그때마다 사장님은 제가 자신을 악역으로 만드는 것 같다고 하시긴 하지만 시아버님이 다녀가시면 저에게 괜한 잔소리를 하진 않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저와 작은 사장님, 아니 경진 씨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의 마음은 완전히 얻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묘하게 결혼 허락하는 걸 회피하셨어요. 저는 역시 남일 때는 좋았지만 막상 가족이 된다고 하니 성에 안 찼나 보다 싶었죠. 그때 당시에 부쩍 학창시절 제 성적이나 대학에 대한 생각 같은 걸 많이 물어보시며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대놓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고졸이라 마음에 안 드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수정아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저한테 부쩍 많이 짜증내시잖아요. 원래 안 그러셨던 분인데 게다가 대학이나 성적 이야기 물어보시다가 한숨만 푹푹 쉬시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머머 얘 좀 봐. 너 설마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인 줄 아는 거니? 나랑 오랜 세월 봤으니 너도 잘 알 거 아니냐. 나는 그냥 네가 고생할까 봐 그러는 거야. 그건 저도 각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어머님의 지지도 받고 싶어요. 내가 뭐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겠니? 그냥 아들 장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모로 아쉬운 게 있는 법이겠거니 하렴. 속 시원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원했던 다정한 답변은 듣지 못했기에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가게에서 남편과 함께 일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된 후로 저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마치 저를 시험하듯이요. 그러면서 친정과의 교류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친정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게 됐죠.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은 제게 그들의 빚을 짊어지게 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가게 일 볼 때 지장을 준 적이 있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친정일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라고 잔소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느라 친정과 멀어지게 된 거죠. 친정에 대한 원망이 쌓여서인지
그들과 멀어지는 게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저를 고립시키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나마 시아버님이 저를 살갑게 대해주셔서 다행이었지만 그 시아버님마저도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가끔 가게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할 때도 있었어요. 대부분은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당시에 시아버님 일도 있었고 가게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 서로 예민해져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진 씨, 이거 설거지 제대로 안 한 거 맞잖아. 나까지 혼났다고.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해. 나 요즘 어머님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그거 설거지 내가 하긴 했는데.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맨날 깜빡. 당신이 그러면 나만 괜히 혼나잖아. 당신 좀 더 신경 써줘. 알았어. 알았다고. 그런데 당신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내가 다시 하면 되잖아. 그때 잘해야지. 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만들어? 진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 우리 엄마한테 시달리는 거 화풀이라도 하는 거야? 둘이 또 뭐야? 왜 우리 아들한테 짜증이야? 어머니도 제가 조금만 실수하면 저한테 이렇게 하시잖아요. 경진 씨라도 다를 거 없지 않겠어요? 됐어. 그럴 거면 그냥 집 가서 쉬렴. 듣기 싫구나.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점점 더 서운한 감정이 쌓여갔어요. 그러던 중 더 서운한 일이 생겼어요.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일인데 제 동서가 될 사람이 당시 대학원생이었거든요. 도련님도 학벌이 꽤 좋았고 어렸을 때는 사고를 꽤 치고 다녔지만 정신을 차려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첫째인 제 남편과는 다르게 공부로 성공을 하여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예비동서와 서방님은 일찍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식부터 올리기로 했는데요. 아이 낳은 후 예비동서는 대학원을 마친 다음 교수가 되기로 했다더군요. 예비동서는 처음 만났을 땐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묘한 쎄함을 느꼈어요. 저를 보자마자 서방님을 바라보며 그러더라고요. 서방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좋은 말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당신이 말한 가게 알바생 출신 형님이셔? 응,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형님. 저 잘 부탁드려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뭐 고생이랄 게 뭐 있나요? 어머님께서 워낙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래도 전 그런 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논문 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걸요. 저에 비하면 형님은 진짜 대단하신 거죠. 저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이나 할 걸 그랬어요. 수정이 얘가 참 성실하고 착하지.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더 힘들지 않을까? 원래 몸 쓰는 일이야 집 가서 쉬면 그만이지. 교수님은 머리 쓰는 일 하잖아. 그게 진짜 고생이거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님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저야 뭐 아직 배울 게 많아서 힘든 거죠. 그 대화 속에서 동서의 은근한 기싸움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보며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었죠. 시어머니는 우리 집의 교수님이 시집 온다며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예비동서가 다니는 대학교와 가까운 곳에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그 집값이 지금 시세로는 1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저는 벌써부터 차별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 너무 서운했어요. 저는 시집 올 때 아무것도 받지 못했거든요. 저도 뭐 하나 제대로 들고 온 게 없으니 할 말은 없지만 말이죠.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예비동서를 자랑하며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예비동서를 대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며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셨으면서 막상 제가 며느리가 되고 나니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대하셨고 교수인 동서를 예뻐하면서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예비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부터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과민 반응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란 걸 확신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동서의 그런 태도가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서운함과 불만이 쌓여갔어요. 시간이 흘러 저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은 후에는 잠깐 쉬고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다시 시어머니 가게로 출근했어요. 주방일이라는 게 사람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어머님은 저 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니까 여러모로 불편하고 말도 안 통한다는 말을 하시곤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동서는 연구하랴 애 낳으랴 바빠서 자주 볼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나마 덜 부딪혔던 거죠. 그동안 시어머니도 저한테 좀 유해지셨어요. 예전에 알바하던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잔소리는 좀 줄어들었죠. 가게 때문에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으니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항상 반복되는 일상을 살던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쯤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부쩍 기력이 쇠해 보이시더라고요. 평소에 시어머니는 귀찮다고 건강검진을 안 가려고 하셨는데 제가 억지로 모시고 갔죠. 그런데 결과가 심상치 않았어요. 동네 병원에서 심상치 않은 결과가 나와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댁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워낙 튼튼하시고 잔병치레도 안 하던 분이셨으니까요. 안 걸린 사람이 없다는 그 시국대에 그 감기도 한 번을 안 걸리신 분인걸요. 모든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시어머니의 병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가게는 어떻게 운영할지, 시어머니의 치료는 어떻게 도울지 등등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가게는 내가 맡아서 운영할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맞아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치료에만 집중하셔야 해요. 가게는 아주버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걱정 마셔요. 그래도 내가 가게 나가서 봐야지. 가게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넌 아직 멀었어. 아이, 엄마가 무슨 소리야.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치료에만 신경 써. 그러니까요, 어머니. 여기 값싼 노동력 있잖아요. 튼튼한 큰 며느리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형님께서 어머님 좀 잘 챙겨드리면 되지요. 값싼 노동력? 동서, 말이 좀 이상하다. 어머 형님, 시어머님이시니까 며느리 정도야 마음껏 부려먹어도 된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어요. 전에 학교 때문에 피치 못하게 어머님을 못 챙겨드려도 형님이 직접 간호해 주시면 어머님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수정이가 힘들지 않겠니? 늙은이 혼자 병원 다닐 걸 생각하면 무섭긴 하다만. 수정이가 힘든 건 맞지만 그래도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 자기가 이제 가게 나오는 건 그만두고 엄마 병간호에 전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가게는 어쩌고 당신 혼자 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지. 당신 아직도 국물 우리는 요령도 모르잖아. 나도 알거든. 지금은 엄마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잖아. 가게는 이제 나 하나만 있어도 잘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돌볼게.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큰애야, 큰애야. 원 한숨이냐? 혹시 너 내 병간호 하는 거 싫으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죠. 그냥 걱정이 돼서. 아이고, 싫으면은 말해도 돼. 억지로 시키고 싶진 않으니까. 내가 뭐 대단한 위인이라고 자식들 고생시키겠냐.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싫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결국 시어머니의 병간호는 제가 도맡아 하게 됐어요. 동서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긴 했지만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싫지는 않았어요. 저에게도 친부모님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당분간 가게고 뭐고 다 잊고 어머님 간호에만 신경 썼어요. 다행히 우리 아이는 초등고학년이었으니 제가 어머님을 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었고요. 시어머니는 어려운 수술을 몇 차례 견뎌내셨고 저는 정성껏 간호를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금방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하는 일도 잦아졌죠. 그럴 때마다 시댁 사람들은 저에게 병간호를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타박을 주곤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본인에 대한 저의 진심을 아시니 시댁 사람들을 대신 나무라 주시곤 했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쌓였던 서운함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옆에 있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러나 동서는 어쩌다 한 번씩, 그것도 잠깐씩만 병문안을 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동서를 보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곤 했죠. 그리고 동서는 병문안을 와서도 항상 저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형님, 어머님 좀 잘 챙겨드리세요. 병원에서도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거 아시죠? 어머님이 힘드신데 형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동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매일 어머님 옆에 딱 붙어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아유, 형님, 또 예민해지신다. 그냥 어머님이 좀 더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는 거잖아요. 나는 이미 최대한 신경 쓰고 있어.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서 그렇지. 그러는 동서야말로 좀 자주 찾아오는 게 어때? 저는 학교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거 아시잖아요. 작은 애야, 내 걱정해줘서 고맙다. 큰애도 나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어머님, 그럼요. 저도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아프신 것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파서 눈물이 다 나는 거 있죠. 아이고, 눈물식이나. 내가 우리 작은 애를 위해서라도 얼른 나아야겠구나. 동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속상하게 했지만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저도 시어머니께 정이 깊었으니까요. 비록 서운함이 남아있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그 모든 감정을 덮었어요. 동서는 병문안을 올 때마다 시어머니 앞에서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면서 열심히 떠들어댔어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슬쩍 저를 바라보며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제가 서운해하는 걸 아셔서 그런 걸까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 마련해 주신 거 있죠?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집 보는 안목이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 거참 잘된 일이구나. 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요즘 주변에서 저희 집 얘기만 하면 부러워서 난리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잘 챙겨주셨다고 하면 다들 정말 부러워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말이죠. 아유, 잘됐네, 동서.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니 축하해. 그 집이 그렇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저 어머님이랑 둘이 할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 왜? 어머님 앞에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도 있는 거야? 제가 뭐 형님 욕이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잠깐만 도와주세요. 그래, 큰애야.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니 넌 잠깐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오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동서와 시어머니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너머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듯 했는데 저는 뭔가 시댁에서 따돌림 당하는 기분도 들고 이래저래 서운하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귀를 닫아버렸어요. 솔직히 저도 동선의 신혼집만 생각하면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제 보살핌을 받던 시어머니는 대장암과 열심히 싸우셨지만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집에서 모시면서 편안하게 보내드리려고 노력했죠. 돌아가시기 전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 이후에는 더더욱 오지 않았어요.
많이 바빴다고는 하지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서방님이랑 동서는 왜 안 오는 거야? 연락한 지가 언젠데. 수정아, 괜찮다. 워낙 바쁜 애들이잖니. 너희 둘이라도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어머님, 우리 어머님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 너무 속상해요. 아, 괜찮다, 괜찮아. 얘들아, 내가 많이 부족했지?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고맙죠. 엄마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데요. 수정아, 너도 참 고생 많았다. 너한테 많이 서운하게 했을 거야. 그래도 이해해다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 마셔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분이기에 그분의 죽음은 저에게 정말 큰 슬픔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계시던 자리가 텅 빈 걸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감정도 남아 있었어요. 미운 마음이랑 그리운 마음이 뒤섞여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신 게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셨다던 낡고 오래된 시집이었어요. 저에게 물려줄 거라곤 그 시집 하나뿐이라고 하시며 주셨죠. 그 시집을 받은 순간 솔직히 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께 엄청난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에게 물려줄 게 고작 책 한 권이라니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장례식도 정성껏 치러드렸어요. 장례식 동안에도 제 마음은 계속해서 복잡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 와중에도 깐죽거리며 저를 자극했어요.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시집 한 권 줬다면서요? 무식한 형님한테 딱 어울리네요. 그거 읽으면서 수준 높이라는 어머님의 큰 뜻 아니겠어요? 아, 재수씨,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형, 근데 대단하다. 냄새나는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을 다 하고, 나는 거기 돼지 냄새 나서 도저히 못 가겠던데. 서방님,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아유, 형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농담이잖아요. 쭉. 형님도 웃고 남기세요. 저희 어머님 정도면 호상이죠, 호상. 너무 그렇게 우울하게만 있지 마시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동서와 서방님은 전혀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저를 조롱하기 바빴어요. 그 모습이 너무 미웠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그 감정에 휩싸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책을 다시 한번 봤어요. 낡고 오래된 시집은 평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너무 서운하고 서러워서 저도 모르게 책을 집어던졌어요. 동서 말대로 정말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시집을 남기신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책에서 낡은 열쇠가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게 튀어나와서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무튼 시집에서 떨어진 거라면 그것 또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거겠거니 싶어 얼른 주워서 살펴보았어요. 그 열쇠를 보고 있자니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식당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에 열쇠를 남겨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가게는 시어머니도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가게였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에게는 할머니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가게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곳이었어요. 건물 자체도 오래됐고요. 가게에서 일할 때 쓰는 창고는 따로 있었던 데다가 시어머니조차도 그 창고를 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 저는 그 창고를 신경 쓰진 않았어요. 저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니 아예 관심조차 없던 거죠. 그런데 열쇠를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가게였기에 그 창고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았어요. 열쇠를 들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열쇠를 꽂고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예쁜 자개암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엄청 오래돼 보이는 옛날이었으면 값비쌌을 그런 자개함 있잖아요. 저는 뭔가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저만을 위해 비밀스럽게 준비한 예쁜 자개함. 저는 마음이 떨리고 손도 조금씩 떨렸어요. 자개함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반지 여러 개와 몇 가지 서류, 그리고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편지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써둔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지를 꺼내어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어요. 시집을 좋아했던 시어머니답게 글씨가 정갈하면서도 예쁘더군요. 시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정아,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못난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단다. 네가 친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네가 더 힘들지 않도록 친정을 못 보게 했던 게 가끔 후회되기도 해. 나 때문에 네가 외로워진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널 힘들게 하지 않도록 내가 남은 시간 동안이나마 잘 가르쳐 놓으마. 아무튼 내가 떠나면 네가 우리 집의 큰 어른이니 이 자기함에 담긴 것들을 네가 관리해주면 좋겠다. 신문서는 원래 넣어주려고 산 집이었단다. 작은 애들이 결혼하면서 지낼 곳이 없다고 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집은 네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하렴. 나는 애들 눈치 보느라 네 편을 들어주지 못했지만 네가 어깨 피고 지냈으면 해. 작은 아들이 또 너를 무시하려 들면 큰 어른의 쓴맛을 보여주렴. 이 반지들은 나도 물려받은 것이니까 네가 잘 껴주고 나는 이만 네 시아버지 만나러 간다. 너는 되도록 오래오래 살다가 늦게 오려무나. 저는 편지를 읽은 후 함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례식장에서조차 시어머니께 서운한 마음에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밉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픈 와중에도 저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해 놓으시고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실은 동선애가 살고 있는 그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 기력이 남아있을 때 제 이름으로 바꿔두셨나 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죄송하고 그리운 마음에 어머님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동서와 서방님께 연락을 했어요.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자고 연락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 서방님, 동서 남편, 그리고 제가 모였어요.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모두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동서가 깐족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요즘 가게 장사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 이제 완전 장사꾼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형, 진짜 잘 어울려. 아무튼 바쁜 사람 괜히 오래가라 하지 말고 오늘 다 해결하시죠. 어머님이 사주신 저희 집 있죠. 아마 어머님 명의로 돼 있을 건데 이제 저희 이름으로 딱딱 돌려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왜 동선의 이름으로 돌려내야 해? 동선해 줄 거였으면 어머님이 옛날에 정리해 두셨겠지. 그거야. 어머님이 아프신 바람에 정리를 못한 거겠죠. 이제까지 저희가 살았으니 저희 쪽으로 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병원까지 그렇게 들락거리면서 설득했는데 아프다고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우리가 엄마한테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잘 빌 미루면서 끝까지 정리를 안 해주더라. 어차피 우리 건데. 너 근데 참 고집스러워. 야 엄마,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그렇지. 너 먼저 간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말이 그렇잖아 말이. 남겨진 자식들 괜히 귀찮게 해가지고선. 다들 그만하시고 중요한 말만 딱 하고 가시죠. 먼저 말할 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 집 큰어른이에요. 그동안 버릇없이 군 거 사과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머님 유품이나 재산 이야기 할 거예요. 뭐라고요 형수?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아요, 형님. 갑자기 무슨 큰어른 타령이에요. 노인네 없어지니까 나세가 하나 빠지셨네. 후회하기 전에 사과하시는 게 좋을걸요. 제가 기회 드리는 거예요. 참나. 무슨 기회? 그것도 협박이라고 하는 건가? 구줄이라 그런지 너무 어색하네. 저기요, 형님. 제가 그줄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사람이 마음이 고와서 위계질서는 그렇게 잘 지킨다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시니까 태도가 확 바뀐 서방님과 동서. 저는 그 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두 사람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오죽하셨겠어요? 저는 제가 어머님 대신 두 사람을 혼내주길 원하시기에 그런 말씀을 남기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언장을 꺼내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어머님이 남기신 거예요. 여기 보면 동서네가 살고 있는 그 집 사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겠죠? 원래는 저 주시려고 어머님이 마련하신 거라고요. 뭐라고요? 그 집이 형님 거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장난하나? 형, 그런 게 어딨어? 너네 결혼할 때 잘 생각해봐라. 너희 혼전 임신해서 당장 살 곳 없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했잖아. 재수 씨는 벌어놓은 돈도 없고 너도 임마 저축한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일단 너희부터 살게 해준 거지. 아니, 나는 원래 우리 주려고 사신 줄 알았지. 당연히 말이야. 저기 형수, 혹시 그거 무슨 수 쓰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수를 써요? 서방님, 자기 어머니 글씨도 몰라요? 이거 어머님 쓰신 거 맞잖아요. 하긴 어머니 임종도 제대로 못 지킨 사람이 글씨 알아볼 리가 있겠어? 이제 알겠지? 어머니가 큰 며느리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너희도 이제 버릇없이 굴지 말고 제대로 행동해라. 동서와 서방님은 멍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유언장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죠.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의 자신만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곧 동서가 입을 열었어요. 대단하신 교수님이라 그런지 상황 파악이 빠르더라고요. 그럼 이 제사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님이 주신 집인데 그걸 형님이 그대로 갖겠다는 거예요? 형님 명이라니. 그거 얼른 저희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그게 맞잖아요. 고졸이 어쩌고 하면서 무시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왜 이런담? 어머님이 동서가 그렇게 아파트 얘기해도 끝까지 안 바꿔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 이러려고 그러신 거지. 아니 잠깐만요, 형수. 설마 우리더러 당장 나가라고 하고 막 그러실 건 아니죠? 에휴, 설마. 형님, 이제 가족이라곤 저희밖에 없는데 우리끼리 이래서야 되겠어요? 아이고,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용서할 줄 알아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네요. 형수, 부탁드려요. 우리도 반성하고 있다고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요, 서방님, 더는 안 돼요. 저는 분명히 기회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차버린 건 두 사람이죠. 제가 계속 거절하자 두 사람은 엄청난 사실을 고백했어요. 사실 얼마 전 동서가 학교에서 큰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요. 동서는 자신 대신 조교를 수업에 내보냈다가 걸렸다는군요. 그것도 무려 2년씩이나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학교 측에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동서는 근신 중이었고 당장 수입도 끊긴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집이 제 손에 있는 데다 상황이 불안하게 흘러가니 동서와 서방님은 제 앞에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줄 테니까 그 안에 알아서 이사해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거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할 거니까요. 형님 저희 갈 데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형수, 저희도 잘못한 거 알아요.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두 사람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정말 웃기지 않아? 그동안 우리 와이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르냐? 한 달 안에 이사 안 하면
강제로라도 내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댁에서 모인 날에는 애원을 받아주다가 못 들어주겠어서 저와 남편은 시댁을 뛰쳐나왔었는데요. 그 후로도 동서와 서방님은 끈질기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시조카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죠. 시조카는 본인 대학 강의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 써주기 어렵다며 아예 동서 친정이 있는 지방 쪽으로 보내놓은 지 한참 됐으면서 저에게는 씨알도 안 먹혔죠. 결국 동서와 서방님은 눈물을 머금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반면에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 집을 괜히 비워둘 필요는 없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을 좀 해야 하긴 했습니다. 집을 대체 어떻게 쓴 건지 여기저기 집을 험하게 쓴 흔적들이 많더라고요. 청소도 제대로 안 했는지 화장실에는 오래된 곰팡이가 가득하고 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주 말끔히 청소한 후 예쁘게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집인데 감사히 생각하고 살아야죠. 동서와 서방님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남편이 시모에게 물려받은 가게로 찾아왔어요. 동서는 매일같이 찾아와 남편에게 알바를 시켜달라고 사정했어요. 먹고 살게는 해달라며 말이죠. 자기야, 오늘도 재수 씨가 가게에 찾아왔어. 알바 좀 시켜달라고 매일같이 와서 사정사정을 하는데 장사에 방해될 정도라니까. 아유, 그렇게 스스로를 교수님 노래를 부르더니 꼴사납네. 그러게 말이야. 근데 또 불쌍하긴 하더라고. 그렇게까지 와서 부탁하는데. 아이고,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우리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냥 당신이 잘하고 있는 거야. 계속 단호하게 나가. 어머님 임종도 무시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내 속에선 천불이 나. 당신 말이 맞아. 에휴, 다음에 또 오면 경찰 부른다고 해야지 안 되겠어. 가족한테 이런 식으로 스토킹 당할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요즘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예전처럼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참아야 할 필요도 없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에서 이제는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길고 험난했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가끔씩 지난 일들을 떠올리면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든든한 내 편 시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앞으로는 남편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싶어요. 인생이란 큰 바다에서 누구나 다 험한 파도와 바람을 만나겠지만 저는 이제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얻게 된 이 평온함과 감사함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이제는 저 스스로에게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